고문치사 가담자 공천 적격이라더니 2위 오늘 뉴스탑10은 바로 여기부터입니다. 민주당도 국민의힘 못지않게 쇄신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특히 어제 비명계 의원 4명이 이재명 대표의 사퇴와 비대위 전환을 공개적으로 요구했는데요. 그런데 이런저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과거 고문치사 사건에 가담했던 이재명 대표의 측근을 내년 총선 공천에 적격하다고 판정을 내렸다가 뒤집는 일이 있었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검증의 결과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당시 저는 폭행 현장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폭행을 지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사건 직후 광주 전남 지역 학생운동을 이끌던 책임자로서 양심에 따라 법적, 도덕적 책임과 의무를 다하고자 했을 뿐입니다. 다시 한번 당의 이의 신청 절차에 따라 당의 냉정하고 객관적인 판단을 구해보겠습니다. 당시 기사를 보면 지시나 은퇴 혐의를 받았다고 적혀있는데 그런 사실도 없다고. 아시는 것처럼 검사의 공소 사실이 모든 게 다 그런 건 아니다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검찰과 과거의 검찰은 다르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게 뭐 재정 신청이나 이런 거를 왜 안 하십니까? 판결 이후에 특별하게 이제 그때 당시에는 뭐 재정 신청할 생각이 없었던 것 같고요. 이제 출마하는 과정에서 최근에 이제 그런 고민을 좀 하게 됐습니다. 법적 판정이 났고 혹시 당에서 이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후속으로라도 출마를 또 하실 생각이 있으실까요? 그것은 오늘 급작스럽게 받은 통보여 가지고요. 좀 더 깊게 판단해 보겠습니다. 다소 생소할 수 있는 저 인물을 이제부터 주목해야 됩니다. 정의찬 당대표 특보가 공천에 당이 봤을 땐 적격하다 경선해도 되겠다라고 판정을 내렸다가 오늘 부랴부랴 논란이 커지면서 뒤집은 사건입니다. 먼저 이현정 의원님. 네. 먼저 26년 전 고문치사 사건부터 먼저 알아봐야 저 인물이 왜 적격이었는지 논란이었는지 이걸 좀 알아볼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1997년 5월이었습니다. 이종건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예. 전문대학을 졸업을 하고 본인은 좀 문학을 배우기 위해서 당시 전남대에 그 용봉문학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자, 본인이 이제 전문대학을 나왔기 때문에 사실 전남대 학생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가명을 써서 여기 문학회에 이제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활동을 당시에 이제 하다 보니까 근데 그 당시 회원들이 선배 이름을 아느냐? 그러니까 모른다 이렇게 되니까 예. 그러면 이 사람이 프락치구나라고 이제 생각을 했던 거예요. 당시 이제 남총련이라고 있습니다. 전남대와 조선대 같은 경우에 한총련 산하의 남총련이 구성되어 있는데 거기에 고발을 했어요. 그 당시에 남총련 간부들이 이 사람을 이 동아리 사무소에 끌고 가서 폭행을 했습니다. 예. 쇠파이프 등으로 폭행을 했고 당시에 가담자가 관련된 사람이 18명이었습니다. 근데 폭행을 하다가 이 사람한테 소화제를 먹였던 모양이에요. 예. 근데 이 소화제가 기도에 걸리면서 현장에 사망을 했습니다. 기도에 걸리면서. 근데 이 사람을 이 당시에 있는 그 밭에다가 이렇게 버렸습니다. 학교에 있는. 그러면서 음주 때문에 사망했다. 이렇게 속였어요. 예. 근데 뒤늦게 모든 진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18명이 당시에 징역 6년을 선고받았습니다. 당시에 그 정의찬 씨는 당시에 남총련 의장 출신이었습니다. 이 사건으로 18명이 실형을 선고받았고 그리고 이 정의찬 씨도 5년형을 살다가 김대중 대통령 때 당시에 사면 복권이 됐습니다. 예. 자, 그 이후에 이 경기도 지사할 때 바로 이재명 지사가 경기도 지사할 때 그때 월드컵 이 관리사무소 사무총장을 역임을 했어요. 예. 자, 그러다가 이번에 이제 공천 신청을 해서 해남 진도 완도 지역에 출마를 예정하고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후보자 적격심사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자, 이분은요, 이게 논란이 하루 이틀 된 게 아닙니다. 이미 오래됐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했는데 그걸 통과를 했어요. 그게 아마 오늘 조간신문에 대대적으로 보도가 됐습니다. 맞아요. 당시 고문치사에 가담했던 사람이 어떻게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라는 게 있으니까 아마 당에서도 부담이 됐던 모양입니다. 조금 전 다시 이걸 취소하는 해프닝이 벌어졌습니다. 그러니까 이현정 의원 말씀은 이 정의찬 특보라는 사람은 그 전부터 이재명 대표 지근거리 있었고 그의 과거 전력은 항상 논란거리였는데 실제로 물밑에 수면 위에서 공천까지 신청하고 그걸 이제 당이 받아줬기 때문에 더 논란이 커졌다 이렇게 보시는 건가요? 사실 이게 이 사람이 그 수원시에 월드컵 그 사무총장 할 때 그때 언론에서 이게 문제가 됐어요. 예. 그래서 그때 그걸 사퇴를 했습니다. 근데 그게 끝났으면 모르겠는데 이 사람을 다시 이재명 대표가 특보로 임명을 합니다. 자, 그러면서 이 문제가 다시 불거진 거죠. 그러면서 본인이 호남 지역에 지금 출마하기 위해서 출마 준비를 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걸 지금 알았다?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이미 다 그때 논란이 됐고 많은 언론에서 이 사람의 전력을 문제 삼아서 예. 과연 이런 사람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느냐라는 문제 제기를 이미 해왔습니다. 오늘 민주당 검증위원회가 이 판정 결과, 공천 적격 판정 결과를 뒤집기 전에 논란이 커지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그 재논의한다고 하긴 했는데 정의당 통과한 게 대표님 특보여서 그렇다는 비판이 있는데 재논의에서 처리해야 될 사안으로 생각됩니다. 기존에 적격 판정을 한 번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세요? 아마 규정을 잘못 본 업무상 실수가 아닌가 싶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직접 실수였다라고 언급을 한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의 신청하시는 건지. 대표님의 말씀과 별개로 저는 당의 이제 시스템상 충분히 확인을 했었고 절차상 사면 복권을 받았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이번 국회의원 선거 준비를 해왔었습니다. 전부터 알려져 있던 사실이었으면 검증위도 1차 검증에서는 알고 있었나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사면 받은 사안이기 때문에 검증 규정과 관련해서 크게 문제가 없었다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좀 이제 검증 단계에서 검증위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느냐는 거. 당연히 알고 있었겠죠. 기본 서류가 다 들어가지 않습니까? 두 사람 양측의 다른 입장을 만나보기 전에 오랜만에 저희 출연하신 이승환 행정관님. 네. 비주류, 비명계에서 본질은 이런 걸로 보고 있더라고요. 이재명 대표의 사법 리스크가 워낙 크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도덕적 기준이 매우 낮아져서 그냥 뭐 저런 전력 있는 사람들도 다 공천 적격 심사 된 거 아니냐, 이 얘기를 본질이라고 하더라고요. 사회학 용어 중에 깨진 유리창 효과라는 게 있습니다. 예. 한 건물에 유리창이 깨져 있으면은 이게 빈 건물인 줄 알고 어허. 쓰레기 갖다 버리고 범죄자들이 왔다 갔다 하고 우범 지역이 된다라고 하는 내용인데요. 이재명 대표는 더불어민주당과 한국 정치의 깨진 유리창입니다. 이재명 대표라는 어떤 범죄 혐의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생명과 당대표직을 유지한다는 이 내용이 계속 이어질수록 예. 민주당 정치와 한국 정치는 이 깨진 유리창 효과에서 헤어나오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전 또 하나,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왜 이렇게 과거 전력도 있고 과거 검증 과정에서 문제도 있던 사람을 왜 이렇게 챙겨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지금 이재명 대표의 어떤 법정에서 불리한 증언들은 모두 자신의 측근들을 통해서 나오고 있는데 그러한 측근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수원 월드컵 경기장 사무총장 자리도 주고 당대표 자리도 주고 그리고 또 공천 심사까지 내어주면서 이렇게 챙길 수밖에 없지 않나. 이 사람이 나가서 또 무슨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게 터질 게 있기 때문에 하는 그런 불안한 감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가 예. 남총련 출신이지 않습니까? 예. 이재명 대표와 더불어민주당은 죽어도 8.6 운동권을 손에서 놓을 생각이 없다. 이들의 기득권을 계속해서 지켜나가려고 한다라고 하는 이런 포인트들을 좀 종합해서 같이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자막에 이제 이재명 대표가 논란이 좀 커지니까 단순 업무 실수 아닌가 싶다라고 해서 사실 적격 통과한 거 없던 일이 됐는데 이제 문제는 여기부터예요. 아까 화면에 보셨다시피 장윤주 변호사님. 당사자인 정의찬 특보가 분명히 당은 예외 없는 부적격 사역인 범죄 경력에 해당된다. 검증 결과를 뒤집었는데 대표가 실수라고 언급했는데도 대표님 말씀과 별개로 당 시스템 충분히 확인했다. 절대 못 받아들인다고 했어요. 일단 정의찬 특보로서는 지금 구제 절차가 남아 있습니다. 검증위원회 결정에 대해서 또 불복을 하고자 할 때는 이의신청위원회에다 이의신청을 제기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아무래도 정 특보 입장에서는 나름대로 이의신청을 제기하겠다 이제 이런 취지로 읽히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제 민주당의 공천 어떤 절차 중에 검증위가 있고 공관위가 별도로 있는데요. 이 검증위에서 적격 판정을 받았다고 해서 바로 공천이 확정되는 것은 당연히 아닙니다. 예. 검증위에서 하는 것은 예비 후보로 등록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지에 대해서 적격이냐 부적격이냐 이 부분만 판별을 하고 예. 그 이후에 공관위가 새로 꾸려지면 그곳에서 경선 대상자라든지 공천 대상자에 대해서 확정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일단 검증위원회 단계에서 이제 부적격이 된다라고 한다면 예비 후보조차로 등록할 수가 없다는 이제 불이익을 받게 되는데요. 예.
우리 민주당 내부에는 시스템 공천이 지금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들도 이미 당규로 정해져 있습니다. 예. 이 사유상 지금 부적격한 상황인데 검증위원회에서 뭔가 어떤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긴 하는데요. 그런 과정 속에서 적격 판정이 났고 그 이후에 다시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이기 때문에 부적격 판결이 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이의 신청을 한다라고 하더라도 사실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그 이의 신청으로 이 검증위의 결정이 뒤집힐 가능성은 높지 않은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려야 장 될 것 변호사 같습니다. 하나 더요. 저게 진짜 단순 실수인지 아니면 이승환 행정관 말씀처럼 이재명 대표 특보 측근하니까 봐준 거 아닌지 그건 이제 앞으로 취재 결과를 좀 알아봐야 되는데 다만 통상 당대표가 스스로 기자들 앞에서 실수라고 얘기하면 측근들은 다 어쨌든 접잖아요. 근데 정의찬 특보는 예외로 나 해볼 만큼 해보겠다라는 게 상당히 이례적으로 보여서요. 본인 입장에서는 또 이의신청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는 절차가 있으니까 그 절차까지는 해보겠다 뭐 이런 취지로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이것을 뭐 이재명 대표의 뜻에 거스른다 이렇게까지 확대 해석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시스템 공천 내에서 할 수 있는 시스템대로 진행이 되는 것이고요. 그러나 또 이의신청위원회의 또 결정까지 봐야겠지만 일단 부적격, 그 예외 없는 부적격 사유에 들어가는 것만큼은 지금은 검증위에서 확인을 해준 것 같습니다. 앞서 이현정 의원이 잠깐 언급했던 내용이 바로 이 내용입니다. 불과 2년 전에 이재명 대표가 경기도지사 시절에 경기도 산하의 수원 월드컵 경기장 관리재단 사무총장이 임명이 됐다가 당시에도 이 고문치사 가담자 실형 전력이 있었기 때문에 넉 달 만에 잦은 사퇴했다. 지난 대선 당시에 조직본부 팀장 그리고 얼마 전에 특보 임명장 수여까지 뭐 전반적인 기류는 다 알고 있었을 텐데도 검증위가 저런 판단을 했고 또 뒤집었다가 본인은 받아들이지 않고 분위기가 묘한데요. 저는 일단은 뭐 실무상의 실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굉장히 아쉬운 부분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드러나지 않았던 의혹이나 문제가 아니라 이미 예. 일단 1차적으로 법적인 판단이라는 근거가 있었던 거고요. 그 다음에는 실제로 이제 공적인 조직에 임명이 되었을 때 이 문제가 불거졌기 때문에 사퇴를 하게 되는 일까지 있었다고 한다면 사실 그때 당시에 쓰였던 기사라든지 아니면 논란이 되었던 당시에 경기도에서 함께 근무했던 사람들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충분히 들어볼 수 있었을 것이고 검색만 하더라도 이런 일은 분명히 이 정도로 문제가 됐다고 한다면 근거 자료는 다 남아 있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무리 검증의 업무가 많고 또 이제 실무상으로 실수가 일어날 수 있는 여지가 있다고 하더라도 예. 이 정도 사안이면 사실 1차적으로 먼저 걸러졌어야 되는 게 맞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본인은 계속해서 뭔가 무고함이나 결백함 이런 부분들을 강조하시지만 어쨌든 법적인 판단이 있었던 사안이고 절대 가볍지 않았던 그리고 사람의 생명이 달린 일과 연관이 되었던 일인 만큼 사실 공직 후보자로 나서기에는 굉장히 적합하지 않은 인사다 이렇게 보입니다. 이재명 대표의 지금 당의 장악력이 본인의 사법 리스크와는 별개로 꽤 잘 쥐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측근이니까 봐준 거 아니냐는 문제 비명계 비주류에서도 계속 얘기가 나왔었는데 알겠습니다. 이거 뭐 보신 재심 청구한다니까 당대표 뜻을 거스르는 건 아닌지 앞으로 그 추이도 지켜보겠습니다. 그런데 민주당 검증위원회에서 이렇게 공천 적격 판정을 내린 인물 가운데 논란이 일고 있는 인물이 또 한 명 있습니다. 저는 이제 정치라는 게 무서운 것 같아요. 사실관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이 어떻게 인식하느냐, 그리고 그것을 인식을 어떻게 왜곡하느냐.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민주당이 저는 뭐 부적절한 행위 또는 부적절한 발언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지도부에 지적은 할 수 있다 치지만 적어도 당사자의 얘기를 듣고 당사자의 해명을 듣고 그 다음 조치해도 저는 늦지 않다. 그리고 그 현장에 있었던 대부분의 사람들은 전혀 문제의식을 못 느꼈는데 또 문제의식을 못 느꼈다니 다들 뭐라 하냐면 그 많은 사람들이 문제의식을 못 느꼈던 것이 문제다 또 이러고 있는 거예요. 당시 최강욱 전 의원의 이른바 암컷 논란을 일부 유튜브에서 두둔한 발언을 했던 뭐 아시는 분은 아실 수 있는 강의원 이 사람도 바로 이재명 당대표의 특보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물론 뭐 정의탄 특보와는 조금 케이스가 다른 게 아직 적격 판정을 받은 건 아닙니다. 다만 지역구 지원 예정이고 실제로 이 인물은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실형 선고했다. 그리고 과거 운동권 출신이기도 하고 2003년에 성희롱 사건의 가해자로 지목됐다. 이 논란거리들 때문에 또 한 번 또 공천 심사를 받으면 어떻게 되나 여러 설왕설래가 있습니다. 그렇죠. 바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이종건 고문치사 사건이 있고 바로 한 달 뒤입니다. 예. 한양대에서 1997년도 6월 달에
한 총련 5기 발족식이 있습니다. 당시 한 총련 의장은 바로 여기 보시는 강유원 씨가 바로 전남대 총학생회장 출신인데요. 다시 한 총련 의장이었습니다. 그때도 이런 비슷한 사건이 발생합니다. 당시 선반 기능공이었던 이석 씨라는 분이 학교에 방문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지나가는 학생한테 여기 혹시 남총련 사무실이 어디예요? 라고 물었습니다. 근데 그때 학생들이 이거 불합치 아니야? 라고 신고를 했고 바로 이 이석 씨를 끌고 가서 여기서 폭행을 가합니다. 근데 문제는 폭행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정기 고문까지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상처를 안 내기 위해서 이불을 둘둘 감고 폭행까지 벌어진 겁니다. 결국은 그때 사망을 했습니다. 자, 이런 일이 당시에 이제 벌어지면서 또 이 당시에도 이걸 덮기 위해서 또 이 사람이 자연스럽게 어떤 죽은 걸로 위장했던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결국 그때 물론 이 강의원 씨는 직접적으로 폭행에 가담하지는 않았습니다만 당시 바로 한 총련 의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 사건으로 등등으로 해서 이 당시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이 됐고 당시에는요 특징적인 게 바로 이 5기 한 총련이 이적단체로 규정이 됐습니다. 5기하고 11기, 12기가 이적단체로 규정이 됐는데 바로 이 북한을 어떤 찬양한다는 혐의로 이적단체로 규정됐는데 바로 강의원 씨가 이적단체 혐의로 해서 대법원의 확정 판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또 성희롱 사건도 연관이 돼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바로 이재명 대표의 특보를 영입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재명 대표의 어떤 친명들의 전위 조직인 더민주혁신회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습니다. 지난번 불체포 특권이 그때 통과됐을 때 친명들, 이 비명계들 가만두지 않겠다라고 공개적으로 협박했던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이른바 뭐 수박 척결의 그렇죠. 선봉에 섰던 네. 겁니까? 자, 그러면 지금 민주당은요. 해수부 장관 후보자가 음주 경력이 있다고 해서 공직 자격이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분들은 공직 자격이 있습니까?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가 돼 있고 국가보안법 위반으로 이적단체 규정된 사람은 그러면 되고 음주 전력이 있는 사람은 장관이 돼서 안 된다는 게 지금 민주당의 논리 아니겠습니까? 근데 어떻게 이런 분들이 이재명 대표 특보가 될 수가 있는 거죠? 아무리 사면 복권이 됐다 하더라도 이렇게 이적단체로 규정이 되고 고문치사 사건에 연루된 사람입니다.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습니까? 물론 일반 생활한다면 뭐 하겠지만 국민의 공복이 되는 거하고는 다른 차원이지 않습니까? 아무 문제의식이 없었다고요? 이미 오래전부터 이 두 사람에 대한 전력 문제는 끊임없이 언론들이 문제제기를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특보로 임명을 하고 지난번 이재명 대표 단식할 때 특보 임명식까지 거행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 실수였다고요? 몰랐다고요? 그게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물론 아직 그 강의원 이 공동대표는 실제로 이제 공천 신청 예정이고 민주당에서 뭐 적격이다 아니다 아직 판단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공직이 돼 있지는 않았습니다만. 근데 장현주 변호사님, 사실 강의원 공동대표는 과거 최강욱 전 의원이 물론 이재명 대표에게 당원권 6개월 정지 비상징계를 받기 했지만 이른바 암컷 논란 때도 한 유튜브 방송에서 옹호했던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지금 갑자기 궁금한 건 당대표 주변에 이렇게 특별 보좌역, 특보들이 이렇게 많은 겁니까 원래? 사실 당대표들은 특별 보좌역이라고는 특보를 들 수 있고요. 예. 그리고 이제 국민의힘에도 또 당대표 특보가 당연히 존재하고 그동안 뭐 여야를 떠나서 모든 정당에는 당대표 특보들이 언제나 활동을 하고 또 있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강의원 지금 대표 특보가 뭐 이재명 대표의 특보이기 때문에 또 더 주목받는 측면도 분명히 있어 보이는데요. 일단 검증위에 아직 뭐 서류를 내거나 신청한 단계는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추후에 신청을 하게 된다면 검증위에서 나름대로 정해져 있는 규칙 그리고 기준에 따라서 서류들을 검증하게 될 것이라고 판단이 듭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과거 또 범죄 전력이나 이런 부분들을 강의원 특보에 대해서만 뭐 특별히 평가할 건 아닌 것 같고요. 나머지 신청자들과 동일한 기준에 따라 그리고 정해져 있는 특별 당규의 내용에 따라 저는 그렇게 검증하면 될 일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다만 이렇게 언론에서 먼저 주목을 받는다는 것만으로 또 이런 어떤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 것도 저는 좀 부적절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증위로서는 뭐 언론이라든지 뭐 평가라든지 뭐 정무적인 판단이라든지 이런 것보다 원래 해왔던 그 기준대로 판단을 하는 것 그게 더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저도 장현주 변호사 말씀에 뭐 대체적으로 동의하는데 다만 그랬으면 이번에 그 정특보 같은 케이스가 나타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민주당 검증위에 대해서 이 얘기만 하고 이번 주제 마무리할게요. 이승환 행정관님. 왜냐하면 정확히 어제 이제 공천 심사를 통과했다는 얘기가 나왔고 오늘 논란이 되니까 뒤집는 사태, 당사자는 지금 그걸 받아들이지 못하겠다고 하고 있고. 근데 어제 한동훈 장관이 대한민국을 대표해서 사과 위로한다. 과거 전두환 정권에서 풀악시 강요 사건 항소를 포기했다.
공교롭게도 뭐 이런저런 뉴스가 합쳐서 보이기도 하네요. 네, 저는 지금 민주당을 보면 전대협 세대에서 한총련 세대 넘어가고 있다고 하는데 이걸 보면서 영화 서울의 봄이 생각났습니다. 군부 물러가니까 신군부 나오는 것처럼 지금 8.6 운동권 같은 경우는 이름이 나온 지가 30년 됐거든요. 예. 그 30년 동안 한국 정치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는데 이들이 또 새로운 장악을 위해서 새로운 시도를 하는 게 아닌가 생각해서 예. 저는 이분들이 지금 8.6 하나회다 이 정도 규정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분들 같은 경우 송영길 대표 얼마 전에도 지금 자신의 억울함을 항변하고 있는데 공천 9번 받지 않았습니까? 이인영 대표 공천 6번 받지 않았습니까? 지금 구영길, 유기영 이런 얘기 나오는 분들인데요. 예. 이분들이 본인들의 어떤 집단 권력으로서의 86세대 운동권들을 유지하기 위한 이러한 그 행보들에 대해서는 이번 총선이 심판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민주당에는 학생운동권 출신들이 한 70명이 국회의원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여전히 그렇게 많습니까? 네. 예. 그리고 고문 피해자인 권인숙 의원도 지금 비례대표를 하고 있죠. 예. 자, 그렇다면 경찰에 의한 국가 권력에 의한 고문은 이거는 피해를 당하는 거는 그렇게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고 이렇게 당시 학생운동할 때 선량한 정말 대학교를 가고 싶어서 거기에서 했던 사람을 프락치로 몰아서 고문치사한 사람은 또 국회의원이 될 수가 있고 이게 어떤 모순인가요?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그럼 운동권 출신인 이 민주당의 국회의원들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계신 건가요? 사건은 똑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어떻게 저런 분들이 국민의 대표가 될 수 있도록 그 통과할 수 있는 건지 나중에 뒤늦게 되니까 실수였다라고 한마디로 저는 치부할 일은 아닌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제 여기 계신 장현주 변호사, 박성 비서관은 뭐 부적절했지만 이걸 크게 볼 일은 아니다라고 했고 전반적으로 이 나머지 두 분은 운동권이 주름 잡고 있는 민주당의 총체적인 근본적인 구조적인 문제다라고 하셨는데 알겠습니다. 당사자가 반발하고 있다니까 그 추이도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고문치사 가담자를 공천 적격이라더니 오늘 여러 민주당의 사건 하나가 있었습니다.